네, 오늘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현장 신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1일까지 대상자의 67%가 국민지원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반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불만도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의 이율 신청도 늘고 있는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오늘부터는 현장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앵커님은 뭐 진골, 성골, 육두품 중에 어디에 아마 지난주 신청됐는데 이번만큼 이렇게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온라인 신청 첫 주였고요. 오늘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원금을 이제 신청하실 분은 신용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오프라인 신청도 무더기로 가면 안 되고요. 한꺼번에 몰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지난주까지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이 받아갔다 하더라도 워낙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첫 주의 경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가 운영이 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5부제를 일주일만이 아니라 추가로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주민센터를 찾아야 되시는 이제 노인분들,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그리고 6 이럴 경우에 오늘 찾아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 이걸 좀 어기시게 되면 현장에 가시더라도 이제 헛걸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신청은 이제 요일제가 해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워낙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말부터입니다. 주말부터는 사실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은 이제 태어난 해와 이제 관계없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원 대상자라고 해도 신청 안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지원금은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신청 마감기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달 29일이 마감이에요. 신청 기한은 10월 29일이 마감이고 지금 카드로 충전된 충전 포인트를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국고나 지자체로 환수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 이미 그 지원금을 수령하신 분들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기다리셨던 분들이 꽤 많나 봐요. 시행 첫 주 6일 만에 지금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전체 지급 대상 인원이 한 4,3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자, 이 가운데 6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2,95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급 대상이 68%가 지급 완료가 돼서 누적된 지급 금액만도 7조 3천억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자, 남들은 어떤 수단, 지급 수단을 선택했을까를 좀 보면 지난해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편리하거든요. 충전하는 방식이. 이게 10명 중 9명가량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그리고 이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한 나머지 10%인데, 근데 여기에도 약간의 이 지류 지역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5년이에요. 발행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아마 군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사용해야 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국민 상품권을 통해서 사용 기한을 조금 이제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네. 이번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88%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이율 신청이 지금 엄청나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이제 계급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익위에 접수된 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의 신청을 보니까 닷새 만에 7만 건이 넘었습니다. 하루 네. 평균 13,4천 건 이상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지난주는 온라인을 접수를 받았는데 일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어요. 권익위에 이제 국민 신고를 통해서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을 보니까 신청 내역의 거의 뭐 10건 가운데 8건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에요. 내용을 좀 봤더니
가족 구성원이 지금 기준이 건강보험료 6월 말 기준이고 6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에 이제 등록된 세대 원수 기준 곱하기 25만 원이거든요. 근데 6월 25일 이후에 출산했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거나 이렇게 이제 이 지금 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가 많았고요. 그게 한 39%. 10건 가운데 4건의 경우 이의신청의 경우는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소득평가의 잣대인 건강보험료를 좀 재산정해달라라는 사유예요. 자, 이런 것들이 한 37%를 차지해서 지금 관계당국은 그걸 검토해 보니 상당 부분 이익을 좀 이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수용할 만한 건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의신청도 본인이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네.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12일까지예요. 11월 12일까지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또 오프라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이 기한 내 이제 출생했다거나 해외 체류자가 좀 귀국했다거나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그리고 퇴직이나 6월 말 이후에 퇴직했다, 실직했다, 그리고 휴업한 이후에 이제 급여가 좀 줄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이제 신청하게 되면 이 신청을 해서 검토하는 기간 한 3주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검토한 이후에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본인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연장선상에 질문을 좀 드리면 앞서 그 소장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질문할 때 그 신라시대 때 계급표 말씀하셔서 진골, 성골, 육두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가장 그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산은 많이 형성돼 있지 않은데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장 현재 소득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가 이미 건보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걸 다들 알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실은 소득 기준이에요. 소득 기준이어서 맞벌이를 한다거나 1인 가구는 사실은 특례를 조금 적용을 했어요. 맞벌이는 플러스 1, 가구 원수 1명을 더 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 8년 내지 10년 차 중견 사원이라면 이게 되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예고된 대란이에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도 피해가 없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됐고요. 또 하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자체가 직장가입자와 다릅니다. 연소득뿐만이 아니라 큰 집을 갖고 있다, 좋은 차를 몰고 있다, 이게 전부 반영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원체부터도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차별 논란이 있어 왔는데 정부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보험료 6월분을 기준, 부과금을 기준으로 했다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19년이 아니라 2020년도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라. 구제를 받을 경우 현재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88%가 아니라 이제 좀 90% 수준까지도 이제 생각하겠다, 고려하겠다라는 것이 당정의 입장입니다. 네, 소장님 말씀을 좀 들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그 소득 내역이 드러나는 직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분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나 뭐 다른 재산과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분들은 직장 가입자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2019년 사실 이게 이 지역가입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 종합소득세가 올해 종합소득세도 2020년분이에요. 그래서 2020년분이 반영돼서 새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게 올 11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6월 말 이후에 폐업했다 그러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폐업했으면 폐업소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직장가입자의 이의신청 수용률보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지역가입자들의 이의신청 수용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이 그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그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챙겨서 절차를 좀 진행하라 이런 말씀이신 검토 거죠? 대상조차도 아니에요. 네. 신청을 안 하면.
이번에 이 국민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카드사별로도 굉장히 안내 문자를 각각 많이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안내 문자를 사칭하는 소위 스미싱, 낚시 문자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기회를 너무 잘 활용해요. 지금 그 스미싱 건수, 문자 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정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 통계된 게 올 8월까지 신고된 스미싱 피해 건수가 18만여 건 가운데 택배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3%예요. 특히나 이제 이 추석 앞두고 택배 확인 문자를 가정해서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스미싱 사기 예방은 사실 전문직들도 속아요. 보면 굉장히 택배 조회, 명절 인사 아니면 모바일 상품권을 빙자한 겁니다. 그러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 전화번호 같은 거 클릭하게 되면 이 내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다 빼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대출을 받거나 내 명의로 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뭐 보안 설정 강화하는 것도 기본입니다만 재난지원금 조회 명목으로 뭐 어떤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럼 의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에 하나 스미싱이라고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국번 없이 118, 118번으로 상담하시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선생님 주제를 좀 바꿔서 부동산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관련돼서 그래픽이 있습니다. 서울 그 주택시장 관련된 동향 그래픽을 좀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울의 반전세 그러니까 보증금을 어느 정도 내고 월세를 내는 이른바 반전세 비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에 육박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0건 가운데 4건 정도가 반전세를 살고 있다. 전세라고 하면 보증금은 2년이든 4년 후에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반전세라고 하면 매달 월세가 지금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서울부동산광장 정보에 따르면 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반전세 임대차 계약 건수를 봤더니 월세가 거의 40%, 39.4%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임대차 3법이 지난해 7월에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과 1년 후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봤더니 1년 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전세 비율은 28%에 그쳤어요. 근데 1년 후를 봤더니 35%까지 뛴 겁니다. 자, 이걸로 미루어서 자, 지역별로 굉장히 반전세 거래가 고가, 저가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좀 급증하고 있다. 물량 자체가, 전세 물량 자체가 줄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분양을 이제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수요까지 전세를 눌러 살다 보니 전세는 없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반월세를 넣어서 이제 이 세입자들한테 어떤 이제 비용을 좀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입자들에게 비용 전가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최근 뭐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자체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금 받아서 목돈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세 부담, 늘어난 부담을 월세로 돌려서 세입자한테 전가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대출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 관련 대출 가운데 전세 대출도 사실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온전히 내 소득으로 인상된 전세분을 다 이제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전세 대출자들한테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은행들이 앞서서 굉장히 문턱을 높여놓거나 아니면 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전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서민들의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한 이제 전세 대책이 뭐 지금 당뿐만이 아니라 금융권도 같이 공동으로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이런 전세 시장의 문제를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인정을 하면서 해법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해법을 내놓을 때마다 더 부작용이 생기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결책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석이 끝나면 아마 한 번 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거나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하기 전후에 예고됐던 이제 수순이고 정부조차도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2년에서 4년 매물 묶임 현상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집값이 뛰어서 이 전세 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외곽으로 또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가계 대책의 일환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세 대출까지 옥죄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 난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법을 내놓을 수 있느냐. 정부는 기존 다주택자들의 전세 물량 내놓은 방법이 유일하지만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값 일부를 좀 보증하거나 아니면은 좀 일부 보전해주거나 연기해주거나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거 역시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될 정부의 안정대책에 어떤 것이 포함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그리고 국민 지원금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